그 IQ 선비. 야, 그다음에 이거 했습니다. 야, 내가 물어봐. 6, 7, 8, 9, 2, 3, 6, 7. 거꾸로 말해봐. 아니 기울였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중에 3이다. 폴리라는 말 있죠. 이거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작은 수대로 말하라. 마늘 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보이세요? 마늘 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프로틱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양성자. 바로 H 플러스를 뜻합니다. 어?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H 플러스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의 계산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번 시험의 핵심이 될 테니까 잘 보시고 이 부분은 1학년 때 배우지 않았어요. 여기부터 완전 새로운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많다라고 하는 건 몇 개부터를 많다라고 하는 걸까요? 2개. 2개 넘어가면 그때부터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것 중에서 그럼 제일 작은 건 누구겠어요? 많은 것 중에 제일 작은 것. 그게 바로 2개란 말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다양성자성 시스템에 대한 공부는 그 한 분자 안에 H 플러스가 2개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아까 H도 SO도 2개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2개를 공부하게 되면 그 이후에 3개, 4개도 충분히 공부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개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는 이 이양성자성산인 저 H2CO3. 자, 얘 이름이 뭐예요? 얘 이름은 뭐예요? 얘 이름은 탄산이죠. 그래서 탄산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할 테니 이 논리 구조를 전부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렇죠? 네. 싹 다 외워야 돼요. 그렇죠? 네. 자, 아까 이렇게 H 플러스가 2개가 있었던 걸로 황산을 예로 들었죠. 네. 근데 황산은 이 이양성자성 산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예는 못 돼요. 왜냐하면 황산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첫 번째 산해리 상수가 무한대였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반응이 약산이 아니라 강산이 돼가지고 완벽하게 반응이 다 진행돼 버리기 때문에 그 황산 같은 경우는 이런 다양성자성 시스템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황산은 다양성자성 시스템의 좋은 예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공통이온 효과의 좋은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황산은 잠시 내버려 두고 황산이 아닌 보통의 다양성자성 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 다양성자성 시스템은 황산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약산이에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어요. 모든 다양성자성 시스템은 무조건 약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성자성 약산 시스템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탄산은 한 분자 안에 H 플러스가 2개가 있으니까 H 플러스를 한 번 떼어내고 내면 탄산수소 이온이 되고 또 한 번 떼어내면 탄산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산해리 상수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첫 번째 산해리 상수. 그럼 얘 이름은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두 번째 산해리 상수.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정의상 그냥 반응물분의 생성물, 뭐 반응물분의 생성물 그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값은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10승. 아시겠죠? 대략 쓴 건데 이 정도 값을 갖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 뭐 구체적으로 필요하면 문제 줄 테니까 숫자는 크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때 이 순차적 산해리 상수는 무조건 커질까요? 무조건 작아질까요? 무조건 작아져요. 무조건 작아집니다. 왜 무조건 작아질까요? 첫 번째 걸 주는 거, 두 번째 걸 주는 게 더 힘들어요. 자, 무조건 산해리 상수는 순차적으로 갈수록 무조건 작아집니다. 그것도 아주 급격하게 줄어야 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자, 해리가 된 후에 사실은 이건 1 플러스 입자고 1 마이너스 입자죠. 2개가 사실은 정전기적 인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온화가 된 이후에도 다시 뭉쳐서 역반응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역반응으로 돌아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둘 사이의 인력이 더 크겠어요? 아니면 이 둘 사이의 인력이 더 크겠어요? 밑에 두 사이. 이 둘 사이 인력이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산해리 반응의 역반응 자발성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역반응 자발성이 크다는 얘기는 정반응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게 순차적 산해리 상수가 계속 작아진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역시나 모든 이 다양성자성 산에서는 순차적 산해리 상수는 단 하나의 예외 없이 무조건 감소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 탄산을 가지고 예로 들 텐데 이때 여러분은 이 다양성자성 산에서 누구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해야 되냐면 바로 그 가계도.
자, 이 표현은 다른 책에는 안 나오고요. 그냥 내가 쓰는 말이거든요. 자, 이게 왜냐하면 내가 쓰는 표현이라 뭐 전문 용어는 아닌데 나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뭐냐면 왜 예를 들면은 뭐 이게 막 조폭이나 갱단을 다루는 영화 이런 데서 경찰의 수사가 진행이 될 때 경찰 수사할 때 그 이상한 수사할 때 경찰들끼리 모여서 뭐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다 붙인 다음에 사진에. 뭐냐면 자 보스 무슨 말 알겠어요? 조미론. 밑에 뭐 이렇게 행동대장 밑에 뭐 조직원 이런 식으로 그 일망타진해야 되는 조직들의 그 가계도를 이렇게 딱 그려놓죠. 네. 이게 조직도잖아요. 그 조직도를 알아야 우리가 누구를 검거해야 될지 경찰들이 숙지를 할 거 아니에요. 모든 조직범죄 수사에서 맨 처음 작성해야 되는 게 조직도고 그래서 이 조직도는 이 범죄 조직에게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안 중요한 사실이에요? 중요한 사실. 억수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자기 조직의 조직도가 외부로 새나가는 것을 조직범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역으로 경찰들은 이 조직도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안으로 스파이를 잠입시켜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냐면은 정보원을 넣어서 집어넣어서 정보원이 이들과 함께해서 그 조직도를 완성해내는 게 조직범죄를 잡는 것의 시작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다양성자성 산에 대한 완전한 풀이를 하려면 이 다양성자성 산의 가계도를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잘 봅시다. H2CO3가 뭘 하면 HCO3-가 되죠? 뭘 하면? 사내리. 지금 산헬이잖아요. 네. 그리고 HCO3-가 또 뭘 하면 CO3-가 돼요? 사내리. 산헬이를 하죠. 즉 여기서 써놓은 요 방향성은 모두 다 산헬이의 방향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CO3-는요. 사실 다시 HCO3-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 역시 다시 이게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반응을 통해서? 가수. 그렇지. 근데 순서가 원래 반대요. 다시요. 뭐라고요? KB1이랑 KB2. 자, 그래서 요렇게 가는 방향성을 뭐라고 부른다? 가수분해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된다? CO3-가 요 모양이 되고 얘가 다시 이 모양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 CO3-의 가수분해 식을 작성해 볼 수 있겠어요? CO3-가 물속에서 가수분해하는 반응식을 써볼 수 있겠어요? 네. 자, 한번 써볼까요? 근데 시작! 더 뭐가 붙는데 분해. 자, 써보세요. 시작! 써봐요, 빨리. 아 이제 H 플러스가 붙는데 왜 분해? 얘기해 줄게요. 빨리 쓰세요. 여기 쓰셔야 빨리 돼요. 쓰세요. 다 썼어요? 썼어요? 어디? 오케이.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CO3-에다가 더하기 H2O를 하면 되죠. 아시겠죠? 네. 자, 이게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한자말로다가 이걸 한자말로 뭐라고 하고요? 가. 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이걸 한자말로 뭐라고 하고요? 수. 그래서 물을 더하면 여기서 H 플러스가 이쪽으로 올라가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HCO3-가 되고 이 H2O는 분해되어 OH-가 될 거예요. 이제 내려 저 맞췄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쌤도 맞췄다니까요. 잘했어요. 그래서 결국 CO3-의 가수 분해 반응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리고 가수 분해에서는 보시다시피 중요한 뭐가 만들어집니까? 염기가 만들어지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의 평형상수를 써볼 수 있겠어요? 자, 이때의 평형상수 KB 얘를 뭐라고 부르죠? 이 KB를 이름이 뭐예요? 얘 이름이 뭐예요? KB 이름이 뭐예요? 가수분해 상수. 가수분해 상수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의상 어떻게 되겠어요? 정의상 CO3
얘분의 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HCO3 마이너스 곱하기 OH 마이너스 그 다음 CO3 E 마이너스 맞나요? 됐죠 됐죠? 네. 이때 이 가수분해 상수를 관습상 첫 번째 가수분해 상수라고 정해줍니다. 첫 번째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첨자 1을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산해리 역시 순차적이죠. 그리고 가수분해 역시 가계도상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CO3E-가 이렇게 가수분해 되는 반응이 첫 번째 가수분해 반응이고요. 마찬가지로 얘 역시 가수분해를 하면 이게 될 수도 있죠. 그럼 얘는 두 번째 가수분해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버링이 KB1, KB2인 거예요. 알겠죠? 산해리 상수는 여기가 KA1, KA2이듯.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자, 이 수식에서 또 H2가 여기 표기되지 않은 이유가 있죠. 뭐 때문이에요? 활동도가 이거요. 바로 용매이기 때문에 용매는 활동도가 1이어서 평행상 수식에 표현되지 않죠. 그래서 지금 모두 다 수용액 중이고 H2는 수용액이니까 반응 식상이 있어도 평행상수에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꼭 기억해야 돼요. 네. 민지도 알고 있었어요? 좋아요. 그럼 이때 얘를 우리는 어떻게 바꾸어 쓸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맞나요? 네. 이렇게 써도 되죠? 네. 그리고 이때 위아래를 H 플러스를 곱해요. 이렇게 곱해도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쓰면 5분의 뭐가 되겠어요? KW KW over KA 1이에요 2예요. 2라는 거 알겠어요? 네. KA2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KA2와 KB1 두 개를 곱한 게 뭐랑 똑같다? KW랑 똑같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같은 원리로 KA1과 KB2를 곱한 것도 뭐가 되겠어요? K 똑같이 KW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외우는 거예요. 가계도 상에서 이 두 개 곱하면 뭐라고요? KW인 거예요. 이 두 개 곱하면 뭐예요? KW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 지식을 외우고 저 가계도를 어떻게 살펴보는 건지 알겠죠? 명심하셔야 되겠죠? 명심해야 돼. 자, 그리고 이때 이 가계도 상에 얘네들 각각은 다 서로 무슨 관계예요? 다 서로 짝산 짝꿍 관계인 건 알겠죠? 자, 요 두 개를 놓고 볼게요. 얘는 뭐예요? 짝산. 얘는 누구예요? 짝염기. 자, 얘 두 개를 놓고 볼게요. 얘는 짝산, 얘는 짝염기. 알겠죠? 네. 네. 자, 이때 이름을 부르는데 첫 번째 1 여기서 acidic form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자, 얘를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 산성형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표현은 분석화학 책에 나오는 거고 일반화학 책에는 나오지 않아서 학교 선생님은 이 표현을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 표현을 알고 있으면 표현하기 편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미는 뭐냐면 바로 산해리 반응만 가능한 화학종이에요. 선생님 모든 과학책에 나왔어요. 뭐 그렇다고 얘기하면 뻥이겠지만 아니 약간 거의 그 정도 아니에요? 뻥이겠지만 나는 모든 화학 과목을 다 암기하고 있어요. 외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재 없이 한 4년치 과정을 다 수업할 수 있어요. 다 외우고 있긴 해요. 여하튼 그렇다고 뭐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본 것만 좀 알고 아는 것밖에 없어요. 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수가 되려면 그 팔자가 있어야 돼요. 나는 교수가 될 팔자는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그 팔자라고 하는 게뭐 능력이 있다 없다도 뭐 당연히 중요하죠. 능력이 중요한데 난 교수가 되려면 이렇게 좀 백. 수능적이어야 돼요. 조직에 수능해야 돼요. 수능이요. 조직에 수능해야 되고 교수가 되려면 그 다음 이건 어디까지나 나의 편견이니까 편견인데 그게 항상 편견이 재밌잖아요. 뭐 모두 다 인정하는 얘기는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론의 편견에 의하면 교수 되려면 좀 매력적인 사람들은 교수가 되기가 좀 어려워요. 어디까지나 편견이에요. 왜냐하면 교수 정도가 되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인간에게 시간은 무한이에요, 유한해요? 유한하기 때문에 교수가 될 정도로 공부를 하려면 그것만 죽어라 파야 돼요. 그리고 남에게 순응하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남에게 순응하는 성격인데 그것만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매력적이기 쉽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매력을 느끼냐면 좀 반대하는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관심사도 많고 소위 얘기하면 왜 잡기가 능하다고 하죠. 근데 교수들은 잡기가 능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인생을 수능적이지 않고 인생을 즐기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교수가 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나의 편견이에요. 그렇죠? 편견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대학원 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만나본 교수들을 보면 내 경험에서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의론이 교수가 되지 못한 이유는 물론 당연히 나의 한계이죠. 근데 이제 내 지도 교수가 날 교수로 만들려고 억수로 노력을 했거든요. 예, 별 난리를 다 쳤는데 내가 그걸 뛰쳐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나는 수능적이겠어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겠어요. 예,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다방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겠어요? 다방면에 관심이 어마어마한 사람이겠어요? 그걸 내가 김선아를 만나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게 화학 혹은 자연과학만 해서는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선아를 만나고 나서 그러니까 나는 이게 예를 들면 어머니 아버지가 만약에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아기 때 나를 단 한 번만이라도 미술관 혹은 패션쇼에 나를 한 번이라도 끌고 가줬으면 나는 화학과를 안 갔을 거예요. 근데 난 어렸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패션쇼에 가본 적이 없고요. 단 한 번도 뮤지컬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미술관에도 안 가봤어요. 그걸 처음 해본 게 김선아랑 해본 거예요. 김선아랑 처음 패션쇼에 가봤어요. 그 다음에 뮤지컬을 보러 갔고 그 다음 미술관에 가봤어요. 그때 나는 느꼈죠. 아, 내가 화학과 자연과학에 꽤 재능이 있지만 이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를 김선아를 만나고 안 거예요. 그리고 난 당최 누구한테 순응하는 건 체질적으로 못하겠더라고요. 순응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남의 부당한 요구를 스트레스 없이 받아줘야 돼요. 근데 나는 남이 부당한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잘 해내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혼자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나는 조직생활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조직생활 엄청나게 잘했어요. 상도 받고 엄청났어요. 그걸 느낀 게 어디냐면 해군사관학교에서요. 나 해군사관학교에서 제대하면서 우수 교수상 여러 개 받았어요. 주변 위에 그 상관들이 엄청 예뻐하셨거든요. 일 잘하니까요. 사근사근 하니까요. 근데 그걸 못 견디겠더라고요. 남이 시키는 걸 당최 이게 편한 마음으로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쌤 일반 군대 그냥 가면서 거기서 가르쳤어요 과학을. 예. 그거 무슨 대학원 그거 해가지고 네. 그것처럼. 네. 그래서 나는 군 생활을 교수 생활로 이제 대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수 생활도 해보고 그다음에 내 지도 교수님은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그랑 프로페서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수님 말만 잘 믿었으면, 교수님만 잘 따라갔으면 나는 어느
뭐 웬만한 사립대 무슨 교수쯤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하고 내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 난 왜 그렇게 그냥 반 말씀이 듣기가 싫은지. 쌤 교수로 만들어주려고 엄청 열심히 했다면. 예. 근데 그것만 하셨겠어요? 맨날 뭐라고 혼내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뜻인지 알겠죠? 그게 난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수님이 나를 잡아 끌라고 별의별 난리를 치셨는데도 결국 군대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군대로 도망가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해군사관학교에 가서 교수 생활을 하는데 그때 딱 느낀 거죠. 아, 내가 조직 생활은 안 되겠구나. 교수 생활도 조직 생활이에요. 교수 생활도 정치를 해야 된다고요. 교수 안에서 누구한테 잘 보일 사람한테 잘 보이고 필요 없는 사람은 버리기도 하고 난 그런 걸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천성이 철이 없고 순진무구한 사람이라서요. 나는 너무 해맑은 사람이고요. 너무 순진무구하고 철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지도 않고요. 누구한테 잘 보일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는다는 걸 알아요.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내가 득이 된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나도 멍청하진 않으니까요. 근데 그걸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아, 나는 조직 생활에 맞지 않구나 라고 해서 이제 유학을 가야겠다. 다른 나라에서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가연이가 태어나고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학원 강사를 했는데 첫 해 연봉이 1억이 넘은 거예요. 오.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에. 10몇 년 전에 연봉 1억이 넘으면 되게 큰 돈이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굳이 내가 유학을 가야 되나? 해가지고는 예, 강사를 계속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도 되게 학원 강사를 만만하게 본 게 학원 강사를 만만하게 본 게 이 학원 강사는 쉽게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나 버틸 수가 없어요. 아무나 버틸 수가 없어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데 버티는 게 진짜 어려운 직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내가 보면 알겠지만 되게 순진무구하잖아요. 해맑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원 업계도 누군가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유명한 강사가 절대 못 되죠. 절대 못 되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교에 오래 남고 학위를 하고 교수를 하고 조직에 살아남는 직업을 가지려고 할 때 그게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안 맞다라고 하면 교수가 됐을 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이미 안 맞아가지고 저는 이미 아이랑 박살났어요. 무슨 말 알겠죠? 뭐 그래서 하여튼 나의 옛날 얘기를 좀 해봤어요. 하여튼 그렇다. 네. 아 근데 100%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내가 이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거지. 알겠죠? 예, 그래서 나는 이미 뭐 이렇게 큰 성공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투코에 하는 거 어때요? 아, 그런 건 투기잖아요. 그것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나는 아주 순진무구한 사람이라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돈을 크게 그렇게 투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많이 읽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나는 뭐 경제, 사회, 외교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논리구조로 생각해보는 건 좋은데 그걸 가지고 내가 힘들어서 실제로 은행에 가서 계좌를 터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그 수고로움은 정말 싫어요. 네, 저한테 알려주면 정말 싫어요. 그래서 그걸 김선아가 대신하는 거예요. 이게 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 혼자로는 절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애시당초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나의 행복의 목표를 좀 다르게 잡은 거죠. 다르게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나름 행복하다라고 느끼면서 사는 중입니다. 사는 중입니다. 네. 뭐 하여튼 그러다. 옛날에 1억이었으면 지금은 뭐야? 지금도 비슷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연봉이 비슷한 거니까 퇴보한 거죠. 아니 지금 연봉 1억이면 지금도 1억이면 100% 아니야? 네, 그래서 그래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맨날 우리한테 뭐 음식 사준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퇴보한 거죠. 10년 동안 계속 그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제가 임광쌤한테 그런 거야. 정윤원 쌤 수능하는 거 싫어하니까 그냥 뭐 하지 말라고. 그런 관점에서 내가 이무홍 선생님을 좋아하는 건 이무홍 선생님은 나를 정말 편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 성격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무광 선생님이 맨 처음 일하게 됐을 때 되게 이무광 선생님 무서웠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우선 너무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무광 선생님하고 만약에 뜻이 안 맞으면 저 사람이 날 때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무광 선생님 엄청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 지내다 보니까 이무광 선생님이 사람이 굉장히 스위트하고 다정다감하시더라고요. 못 느껴요, 여러분들? 아닌가? 되게 다정다감하시던데? 아니 저 지금 이광 씨한테 받은 샴푸 아직도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원장님 되게 좋아요. 원장님 되게 좋아요. 뭐 하여튼 그래.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주변에 패키지지 않게 최대한 내일 열심히 하는 거면 나는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주의죠. 뭐 하여튼 그렇다. 분이에요. 보자. 빨리 해야 돼, 빨리. 빨리 해봐. 자, 그러면 산성형. 산해리 반응만 가능한 화학종을 산성형이라고 해요. 무슨 말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산성형이겠어요? 두 번째 얘가 산성형이라고요. 아네. 중앙에 건 두 개 다 했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봐봐요. 얘 화살표 하나만 나가죠. 네. 그래서 이런 놈을 산성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산성형이 있으면 당연히 무슨 형도 있겠어요. 당연히 아이고. CO3 마이너스. 자, 바로 뭐냐면 보시다시피 베이직 폼이 있을 수 있겠죠. 베이직. 자, 우리말 번역은 염기성 염기성형이겠죠. 자, 그럼 얘는 정의상 뭐겠어요? 오직 뭐만 하는 거? 가슈분해. 자, 지금 저 가계도상에서는 누구를 뜻하겠어요? CO3 마이너스. 예. 알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류하는 화학종이 이게 영어 표현으로는 양쪽성 무지. 그거 뭐였지? 자, intermediate form이라고 하는데 글쎄 뭐 이렇게 번역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으나 이게 이제 보통 나와 있는 번역이 중간형이에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중간형. 뭐 양쪽성형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으나 뭐 양쪽성형, 중간형 다 그렇게 번역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그럼 얘는 뭐겠어요? 둘다 한다. 바로 산해리와 가수분해 모두 가능한 화학종입니다. 요걸 중간역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지금 이 탄산에서는 누구를 중간역이라고 하는 거겠어요? 요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다형성자성 산 문제를 풀 때는 가계도를 인식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 가계도 상에서 첫 번째 산해리 상수, 두 번째 산해리 상수, 그리고 첫 번째 가수분해 상수, 두 번째 가수분해 상수, 그리고 산성형이 누구이냐, 염기성형이 누구냐, 중간형이 누구냐.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산성형이라고 불리우는 문제의 문제풀이 타입이 있겠죠. 네. 그걸 외워야 돼요. 그걸 외우는 거예요. 절대로 내 맘대로 계산해서는 안 되겠죠? 자, 산성형이라고 불리우는 문제들의 공통적인 가정이나 근사 과정이 있겠죠. 그 전체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산성형이라고 판단하면 아무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그렇게 풀어야 되겠어요? 그래야 뭐가 단축된다?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게 염기성형에서도 중간형에서도 있겠죠. 네. 그럼 각 형태마다 문제풀이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 문제풀이와 가정과 근사 과정을 싹 다 암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풀이 과정을 암기된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 있는 문제가 산성형인지 중간형인지 염기성형인지를 판단하는 게 문제풀이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3년기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겠어요? 세 개 중에 하나. 3년기 문제는 저거 구분 3년기 문제는 구분하기 어렵게 내는 게 3년기 문제예요. 즉 3년기 문제를 내는 출제위원은
이 문제가 산성형인지 중간형인지 염기성형인지를 알아채지 못하게 내는 게 출제자의 목표예요. 그런데 재밌게도 그 형이 어떤 형태인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문제풀이에 걸리는 시간은 1분이 안 걸려요. 와우.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3년기 문제는 계산을 5분 이상 하고 있으면 무조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기 문제를 딱 바라볼 때는 얘가 무슨 형이냐, 알겠죠? 무슨 형인지를 파악하고 그 파악된 상태에서 풀이는 정해져 있고 그 풀이 공식에 데이터를 딱 넣어서 계산 완결까지 3분이 넘어가서는 안 돼요. 모든 4년기 문제는, 알겠어요? 그리고 요거 외에 또 기억할 형태가 그게 바로 또 완충용액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산성형, 중간형, 염기성형, 완충용액.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충용액. 요 네 가지가 3년기 풀이의 전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요 논리를 꼭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엔 뭐 하겠어요? 5.2의 개별적 상황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알겠죠? 개별적 풀이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지를 볼 테니까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이때까지 한 게 생각나요. 이때까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거 해주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올 때 반드시 뭐 가져와야 되겠어요? 상기. 계산기를 가져와. 이걸 능수능란하게 연습해 볼 수 있어. 알겠죠? 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